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순서를 그대로 읽어드린 이유는 이준석 의원 보고 좀 분발하라고. 예. 여당이 돼야 이름이 먼저 올라가지 야당이 되면 이름이 항상 뒤에 가요. 아시겠죠? 곧 기호입을 하겠습니다. 예. 자, 4부 시작은 우리 이준석 의원한테 마이크 드린다 했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동성애랑 동성혼 문제를 갈라서 저는 약간 보고 있는데요. 동성애는 뭐 제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계제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니면 그건 뭐 자연적인 거라 보고요. 다만 동성혼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네. 매사추세츠주에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동성혼 합법화가 됐습니다. 네. 근데 마침 그 시기에 제가 유학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럼 이게 큰 전환인가를 봤는데 의외로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그게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매사추세츠의 이제 동성혼 찬성론자들은 몇십 년을 쌓아 올린 거예요. 이 논의를. 네. 그랬기 때문에 주변에서 정작 그것이 뭐 법제화 됐을 때 반발하는 여론도 크게 뭐 잠재워졌던 것이고 한 건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동성혼에 대해서 누가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이렇게 토론해서 뭐 이길 수 있겠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문학에 가져가기는 어렵다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그런 노력을 좀 쌓아 올리려는 그게 있어야 된다 봅니다. 저는. 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정책을 이렇게 모델을 삼으면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 모델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복지 모델도 그렇고. 그런 모델들은 보통 30년, 40년 토론 끝에 나온 정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려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시대를 한번 따라가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의 젠더 감수성을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뭐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것은 여성주의를 말하는 건데 저도 대학 다닐 때 페미니즘 사회학 과목을 들었거든요. 페미니즘 안에도 레디컬 페미니스트 그다음에 막시스트 페미니스트가 있습니다. 리버럴 페미니스트가 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데 이번에 아까 우리 이준석 의원이 지적했어요. 타경민 행정관 그다음에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장관 이런 분들을 발탁했을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페미니스트 인사와는 좀 배치되는 인사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경태 의원. 뭐 페미니스트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젠더 폭력과 대응에 대한 포괄적 기본법을 제정한다고 하셨고 또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이제 시책들을 만들고 계신데요. 사실 안경환 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27세이던 정말 1975년도에 한 지방의 면사무소에서 정말 5살 연애 그 22살 이때 27, 22살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풋풋하던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리고 강제로 했다보다는 교제하던 사이였다고 이미 밝혀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뭐 페미니즘과 혹은 뭐 양성평등, 성평등과 구분해서 좀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40년이 넘은 판결문을 어떻게 입수했을까 참 그런 것들이 의혹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행정관, 탁행정관 같은 경우 말씀하셨지만 사실 직원을 뽑는 일이 대통령의 업무라기보다는 각 수석실과 또 그 수석실에서 판단하는 업무와 관련된 또 연관된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 기조, 철학, 국정 운영의 철학 이런 것과 연결지어서 말씀하시는 건 좀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경환 장관의 문제도 저도 젠더 문제보다는 하필이면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뭐 문서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가게 되고 뭐 사실상 법 체계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솔직히 뭐 그 외에 이제 처신에 대한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보면 뭐 혼외자가 있었던 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경환 장관을 좀 특이하게 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진보 진영의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되셨으니까 이 젠더 감성에 대해서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보다는 고민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 다만 그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선 전에도 그렇고 당선 이후에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결국에는 중도 또는 넓게는 보수까지의 어쨌든 포괄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이
소수자 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지금 기조를 가져가실지는 좀 약간 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안경원 전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홍준표 대선 후보 당시에 대지발전제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40년 전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라의 큰일을 하실 동량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좀 자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묘한 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대통령 당선되는 분들을 보면은 아무리 봐도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 분류에 따르면은 굉장히 바르게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어릴 때도. 그런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도 사업을 하셨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아주 세세한 정도의 도덕성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국민들이 도덕성을 어느 정도의 절대 가치로 두고 있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약간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느 당 대표가 말해 공과 가가 있다는 건데 도덕적 기준으로 보는 이 공과 가, 그다음에 어떤 살아오면서 직접 경험론적으로 보여주는 실증적인 공과 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대통령 당선되시는 분들이 그런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성 내각 30% 공약은 달성했죠, 장경태 의원. 예. 근데 이제 장관 비율 높이고 정치권에서 여성 공천수 늘린다고 해서 이게 성평등을 이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제가 20대 때 여성단체에서 7년 정도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왜 남자가 그 단체에서 활동하냐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 정치에 대해서 그래도 더욱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당사자 운동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문제도 마찬가지고 청년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청년들이 청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데요. 여성의 문제를 여성이 결정하고 여성이 또 노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목표이자 또 해야 될 일들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임금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요. 유리천장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겠죠. 요즘 여성들은 현재 남성보다 임금도 66%밖에 못 받고 있고요. 비정규직 비율도 남성은 26%에 불과하지만 여성은 41%까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동안 여성의 장관 비율이 사실 10%를 왔다 갔다 하거나 조금 올라갔던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제는 30% 이상을 좀 만들면서 이 기조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만 뭐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책이나요?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한국 영어가 좀 제작 여건이 안 좋았을 때는 스크린 쿼터 있지 않았습니까? 스크린 쿼터는 도입할 때부터 일시적인 정책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경쟁력이 확보되면 당연히 걷어내고 지금같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쿼터를 둔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여성 정책을 접근했던 것도 이제 조금씩은 점진적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걸 역설적으로 뒤집어 말하면 예를 들어 교원 임용고시 준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행정고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거꾸로 그러면 조금만 더 이런 세태가 진행되면 남성 쿼터를 둬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결국 뭐 원론적 차원에서 어떻게 기회의 평등을 구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접근을 좀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지원 제도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성평등 제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한쪽 성이 30%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남성이 뭐 10%대로 쪼그라든다면 남성도 30%를 보장받아야겠죠. 초등학교 선생님은 이미 여성 비율이 꽤 높아졌어요, 지금. 그렇죠. 많이 초등 임용고시 문제도 좀 앞으로는 좀 남성 교사들 좀 늘려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딱 보면 당장은 여성 성평등 문제가 어떻고 해서 아까 이준석 의원도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쿼터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을 한다. 그래서 소수자를 보호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세태를 놓고 보면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선생님 사회도 그렇고 여성 인력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게 또 한 20년이 지나고 나면 다른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정책을 하는 분들이나 정치하는 분들은 그래서 조금 근시안적이지 않고 멀리 미래를 보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 또래 이제 여성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과거에 우리보다 한 10년 앞선 사람들 얘기만 들어봐도 이제 대학 졸업하면은 결혼에 대한 압력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취업 등을 선택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문화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도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평등 지수가 좀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체감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책적
정책적인 면 외에도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사실 그 성평등 정책에 있어서는 아주 큰 거기 때문에 정치권이 구 프레임, 그러니까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 바보 샤워라 그러잖아요. 여성이 네. 많으면 이제 쿼터를 이쪽에 배정하고 뭐 남성이 많으면 여성이 쿼터를 배정하고 이러면서 뜨거운 물 찬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네. 결국엔 잘 관찰해야죠, 그거를. 그렇죠. 세태를.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뭐 그 정도로 여성 젠더 문제는 좀 접어놓고 다시 정치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두 분께 이제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 정치인들의 모습을 제가 자꾸 떠올리게 돼서 좀 죄송한데 좀 새롭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제가 인터뷰하다가 보니까 국민통합포럼이 출발했대요. 네.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우리 이준석 의원이 바른정당 소속이잖아요. 예. 여기 국민통합포럼에 들어가셨어요? 아니면은? 뭐 저는 뭐 이제 정운천 의원님이랑 이제 하태경 의원님 이 모임을 보통 이제 주도하시는데 예. 뭐 두 분이랑 다 친하기 때문에 한번 놀러는 가볼 계획입니다. 놀러는 가볼 계획이고 예. 이게 어떻게 통합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요? 우선 정책 연대가 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연대할 수 있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최근에 국민의당이 안보 이슈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햇볕 정책 일변도에서 좀 벗어나서 네.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이 그래도 접점은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지만은 네. 아직까지 그래도 이제 이질감이 좀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지금까지. 네. 우리 장경태 의원 방금 이제 국민당 바른정당이 국민포럼 일부 의원들이 출발을 했다 그러는데 민주당 쪽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아직까지 평가는 없으실 거겠죠? 일단 평가는 없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위기의 두 정당이 어찌되건 손을 잡았다는 것에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외면을 좀 받고 있고 바른정당은 이혜훈 대표 또 남경필 지사에 이어서 사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까지도 못 뽑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이 두 정당이 이제 매주 정례 회의도 하고 정책 세미나도 하면서 가까워질 텐데 결국 두 정당이 니즈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후보를 못 낼 것이 좀 뭔가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당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연대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과연 서울시장을 어느 정당이 포기할까?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를 어떤 정당이 포기할까? 이런 문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디테일에서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대는. 김명수 대법원장 내일 인준이잖아요. 인준 표결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번엔 솔직히 말하면 청문회가 맥이 빠졌죠. 네, 사실 저도 청문회에서 무슨 얘기 올라왔는지 별로 감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제 근거를 바탕으로 낙마를 야당이 주장하기는 어렵고요. 대신 이제 이념 편향성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나올 텐데 예. 그 이념 편향성마저도 청문회에서 별로 제기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김희수 후보자 때보다는 조금 이제 명분 싸움에서는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고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박함이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김희수 후보자 때 부결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만약에라는 가정을 놓고 결과론적인 가정을 놓고 보면은 만약에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도 부결된다면 어떤 이유였든지 네. 그러면 추미애 대표랑 우병식 원내대표는 물러나야죠. 그러니까 엄청난 정치적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는 심정으로 국민의당에 대한 설득을 진행할 것이고 또 나머지 이제 또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명분전도 펼칠 겁니다. 지난번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안일했어요. 그러니까 김희수 후보자가 부결할 때는. 지금 바른정당이 컨트롤 타워가 없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행하고 계시는데 네. 2명 정도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단일화된 의견은 나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2명의 이름이 결국 특정되고 않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그분들도 고민 단계지 실질적으로 이념적으로 봤을 때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바른정당 의원들은 크게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결국 포결에서는 저는 반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경태 의원, 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말입니다. 땡깡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심심한 사과 유감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진심이세요? 아니면 면피용이세요? 어찌되었건 야당의 위신을 좀 세워드리면서 어찌되었건 서로가 이제 협치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어떤 명예와 어떤 존중을 좀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좀 말씀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전에의 땡깡은 사실 어떤 배신감의 어떤 표현이지 않았나. 분명히, 저희가 직권상정을 통해서 표결에 들어가긴 했지만, 김희수 후보자의 표결도 일정하게 공감대와 어떤 표 계산을 하고
상정을 했을 텐데 부결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분노의 표현으로 땡깡이라는 표현이 나오셨더라도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야당에게 또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크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직권 상정할 때는 진짜 우리 장영태 의원 말한 것처럼 대부분 표 계산하고 그렇죠. 뭐 됐다 이 정도 하자 하고 이제 딱 들어가는 건데 뚜껑을 딱 여니까 이거 완전히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충격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그럼 국민의당에 대한 소통을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했느냐 저는 아니라 보거든요. 결국에는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거의 뭐 서로 불공대천의 원수까지 갔던 상황 속에서 뭐 명분론이었거든요. 민주당이 내세운 거는. 아니 호남 출신 인사를 호남 정당이 니네가 반대해? 뭐 이런 식의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였기 때문에 그때 되지 않은 것이고 지금 자세가 약간 바뀌었다면 국민의당 의원들도 마음을 좀 돌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고압적이었죠. 제가 제3자인 제가 보기에도 그렇군요. 명분론으로 밟으려고 했으니까요. 지금 국민의당에 젊은 청년 의원이 있으면 한번 또 모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왜냐 그러면 바른정당 안에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원하는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견제해야 된다. 이거 너무 독주하는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좌측 깜빡이 놓고 막 우측으로 가고 있고 이 교통 질서를 너무나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반문연대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국민들이 요즘 조금씩 의견들이 바뀌어가는 듯한 느낌도 드는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요즘?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 모르겠지만 상한 음식이 있으면은 거기에 깨끗한 음식 다시 집어넣으면 같이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안전을 위해서라도 따로 있는 것이 그게 유리합니다. 그게. 노회찬 의원한테 과외 좀 받으세요. 거기 노회찬 의원님도 노원병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동네가 이렇게 시니컬합니다. 장인태 의원 한 말씀 해주셔야지. 그 말씀에 일단 대해서. 반대만을 명분으로 한 연대는 늘 실패해왔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바른정당의 탈당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명분을 지킬지 포기할지가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요. 사실 요즘 바른정당이 잇따른 악재가 좀 보수 통합을 위한 바른정당 자강파에 대한 힘빼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 정리 겸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통된 단어는 키워드는 협치, 그다음에 협의, 대화, 소통 이건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분명히 국민 통합을 하겠다, 화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협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인사 과정에서 놓고 보면 이게 협치가 되고 있는 건지 협의가 있는 건지 아닌 것 같고요. 이명박 정부한테 화살이 가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자칫 잘못하면 구태와 적폐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복이잖아요. 잘못 해석이 되면. 그래서 앞으로 이 두 분이 보시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많은 연대와 또 합종연행이 예상되는데 연대 내지 통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한번 예측 또 전망 한번 내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방선거에 돌입할 당시에 국민적 지지도가 결국에는 그 연대를 촉진시키거나 아니면 와해시킬 만한 요소라 보고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안보 국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이는 리더십 어쨌든 국민 통합적 리더십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안보 앞에서는 국민들이 일치단결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걸프 전쟁 이기고 졌잖아요. 그렇죠. 왜냐? 걸프 전쟁 이기고도 대선에선 졌는데 그 이유는 결국 문제는 경제야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충격파가 올 것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과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정책 관리를 잘하냐에 따라 가지고 민심이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이제 야당 연대가 제가 봤을 땐 반문 연대라는 것도 되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 실정 정도면 그 명분이 되지.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냥 문재인이 싫어요 정도의 연대로는 그냥 안티 세력 정도밖에 안 되고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할 겁니다. 경제가 문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장인태 의원. 일단 촛불 민심은 결국 적폐청산을 지시하셨다는 국민의 명령임을 저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망가진 국정운영 시스템과 무너진 법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결국 어찌되건 사부 요인이었던 총리, 헌재소장, 대법원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인사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만큼은 좀 야당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이 정책의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부족함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치하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헌재 소장까지 발목 잡으면서 또 대법원장 이번 이 표결까지도 정말 중요한 이 시점에 정말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된 이 정권에 대해서 계속 발목 잡기를 하는지 최소한 좀 어떤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두 분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또 그대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여당이고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운명을 5년 동안 책임져야 될 그런 정당이고요. 야당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발목 잡으라고 하는 야당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하나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야당과 여당이 협치해서 아무쪼록 나라 북한에 뺏기지 말고 경제 제대로 지켜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국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전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